예, 오늘 보현사의 역사 내력에 대해서 강의할 강릉원주대학교 사학과 박도식입니다. 예, 먼저 강의할 내용을 보면은 머릿말, 보현사의 유래와 가람 구성, 낭원대사 개천과 후삼국, 보현사 낭원대사비를 통해 본 보현사, 미탁의 좌목을 통해 본 보현사, 이런 순서로 강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남한여초의 굴산문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굴산문의 법맥을 잇는 강릉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 천년고찰이라고 하는데 보현사에 대해 독립적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없고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문헌 자료의 부족 때문이라고 봅니다. 현재 보현사에 대해서는 강릉 보현사 낭원대사 탑비의 내용을 통해 남한여초의 명주오족과 선종의 사회상 및 고려 태조 당시의 정치적 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현사의 법맥에 대해 낭원대사 이후에는 알려진 바가 없었지만 오죽헌 시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미탁의 좌목을 통해 승속, 남녀, 반상이 동참할 수 있는 보현사의 사찰계가 결성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이상의 자료와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보현사의 역사 내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보현사의 유래와 가람 구성을 보면은 보현사는 강릉시 성산면 보강리 보현길 396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한불교 조계종 제4구의 본사인 월정사의 말사입니다. 보현사의 창건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강릉의 인문지리서인 이명지 사찰조의 석증에 의하면 문수보살, 보현보살 두 석상이 돌로 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왔다고 하니 이 절이 한송사와 같은 시대에 지어졌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려 후기의 학자 이곡은 동유기에서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여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두 석상이 땅에서 솟아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현사는 창건 초기에 보현산사로 불려졌습니다. 그 후에 범일의 제자 낭원대사 개청이 주지려 있으면서 절 이름을 지장선원으로 개칭하고 크게 중창하여 굴산사의 핵심 도량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동국여지성남, 이명지 전지, 동국여지지에는 지장사라고 기록되어 있고 여지도서에는 지장암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86년에 편찬된 이명지 속지 사찰조에는 지장사 혹은 보현사라 병칭되다가 그 후에 보현사로 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볼 때 보현사는 보현산사, 지장선원, 지장사, 지장암, 지장사, 보현사, 병칭, 보현사로 이어져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장사에서 보현사로의 사찰명이 개칭된 것은 그 지근거리에 보현산이 위치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 보현사의 가람 구성을 보면은 사찰이 세워지는 지점은 1차적으로 출가자인 승려들이 수행하는데 적합한 곳이어야 했습니다. 그러한 지점은 성지라고 표현하는 산과 물이 있는 계곡이 인접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승려들이 생활해 가는 데에는 의식주 문제도 중요했습니다. 매일 소요되는 식의 문제는 특히 중요했는데 식료는 대개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것이지만은 식수 문제는 그곳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산수 성처라고 해도 식수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우물이 없어 식수를 가까운 곳에서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먼 곳에서 운반해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곡이 지은 고려국 강릉부 염양선사 중흥기에 의하면 강릉에 소재한 염양사는 예전에 운물이 없어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부처에게 조용히 기도하고 파내려가 한 장에 미치지 못했지만은 차가운 샘물이 솟아났다라고 합니다. 식수는 지하 수면까지 파내려가 우물과 지하 수면이 지표에 노출된 샘에서 확보했으나 샘의 형태가 일반적이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산천의 지형상 샘을 확보할 수 있는 지점이 많았기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확보된 양질의 시원한 물은 취사 용도뿐만 아니라 차를 끓여 마시는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식수와 아울러 중요한 것은 뗄나무였습니다. 뗄나무가 있어야 취사를 할 수가 있었고 겨울에 난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뗄나무가 없거나 부족하면 취사에 어려움이 크고 겨울철 난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보현사는 식수와 뗄나무가 풍부한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보현사에 남아있는 건물은 조선 후기에 지어진 것들입니다. 보현사 중수기에 의하면 1825년에 대대적 중수가 있었으나 그 뒤 얼마 안 있어서 가람 전체가 쇠락해서 1855년에 성운 화곡 스님이 화주가 되어 중건했다고 합니다. 이때 강릉 부사로 있던 유후조의 지원과 신도 최대기의 시주에 힘입은 바가 컸습니다. 보현사의 가람 배치는 중정식 산지 가람 배치를 따르고 있습니다. 신축한 천왕문을 중문으로 삼고 정면에는 대웅보전을 배치했습니다. 대웅보전 앞쪽 좌우에는 안쪽을 향해 묘사와 승방이 있고 앞쪽 정면에는 누각, 금각루가 있으며 누각 오른쪽에는 범종각이 있습니다. 대웅보전의 서쪽으로는 영산전과 삼성각이 각각 배치했습니다. 현재의 가람 배치는 동서로 이어지는 자연지형의 남북 축선으로 누각, 중정, 대웅보전으로 이루어진 중심축을 두고 있습니다. 창건 초기의 가람 배치도 현재와 같이 대웅보전을 축으로 하는 남북 축선을 하고 사격이 커지면서 동서를 축으로 하는 가람 배치가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낭원대사 개청과 후삼국 관계를 보면은 먼저 보현사는 범일의 제자 낭원대사 개청이 주지로 있으면서 크게 중창하여 굴산문의 핵심 도량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개청의 출신에 대해서는 보현사 낭원대사 탑비에 자세히 나타납니다. 탑비에는 개청의 가계와 탄생, 출가와 수행, 교화와 입적에 이르는 생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청은 835년 4월 15일에 태어나 930년 9월 24일에 96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859년에 강주, 즉 지금의 진주의 엄천사에서 구적궤를 받은 후에 금산, 즉 나주로 가서 암자를 짓고 3년 동안 불경을 공부하며 선을 익혔으며 굴산문의 계산조인 범일의 명성을 듣고 오대산 굴산사로 찾아가 범일로부터 시민을 받았습니다. 개청은 889년 범일이 세상을 떠나자 알찬의 위계를 지닌 민규가 보현산사를 시사하여 주재하기를 청하자 이곳으로 와서 불전과 탑을 세우고 많은 사람을 교화했습니다. 930년에 개청이 세상을 떠나자 왕건은 낭원대사라고 하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그럼 이 낭원대사 개청과 신라 왕실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개청이 살았던 시기는 남할여초라고 불리는 격변기로 극심한 사회변동이 일어났던 때였습니다. 신라는 하대에 들어 150년 사이에 20명의 왕이 교체되는 대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배계급의 분열과 대립이 격화가 되었고 이에 따라 중앙의 정치기강은 극도로 문란해지고 지방에 대한 통제력도 약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귀족과 사원은 권력, 고리대 등 불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백성들의 토지를 탈점해서 전장이라 불리는 대토지를 소유했습니다. 신당서 신라전에는 재상의 집에는 토지가 많아서 곡물이 끊이지 않고 노비가 3,000명이나 된다. 무장한 병사와 소, 말, 돼지 등도 이와 맞먹는다. 가축은 바다 가운데 있는 섬에 방목을 했다가 필요한 때가 되면 활을 쏘아서 잡는다. 곡식을 남에게 빌려주어서 늘리는데 기한 안에 갚지 못하면 노비로 삼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당시 귀족들의 농장 경영 실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농장 경영은 국가와 왕실, 귀족들의 열성적인 후원을 받으면서 성장해온 사원 세력도 그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원 소유의 토지는 면세의 특전을 누렸습니다. 사원에서는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른바 장사를 설치하고 관리인으로 지장을 파견했습니다. 9세기 전반경에 세규사, 즉 세달서라고 부르는데 세규사 장원이 명주 난리군, 즉 영월에 있었는데 본사에서 승려, 조신을 보내어 지장을 삼아 장사를 관리하게 했습니다. 귀족과 사원의 토지 달점으로 인해 토지를 잃은 농민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정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889년, 즉 진성유왕 3년에 조세 독촉을 계기로 농민 봉기가 발발했습니다. 그때 원종과 애노 등이 사벌주에 근거하여 반란을 일으켰는데 농민군의 규모가 얼마나 컸던지 왕명을 받고 출동한 영기는 그 위세에 놀라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기세에 자극을 받은 지방 세력가들은 각지에서 연이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틈을 타 성을 쌓고 사병을 지휘하면서 일정한 영역을 다스리는 호족들이 곳곳에서 대두했습니다. 이들은 성주 또는 장군 등으로 지칭하면서 독립적인 군사적 기반을 가지고 일정한 영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명주 지역에는 김순식과 김예가 있었습니다. 이들 명주 호족은 굴산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굴산문의 개조는 잘 아시다시피 범일국사입니다. 범일은 810년 정월에 태어나 889년 5월에 입적을 했습니다. 시호는 통요대사, 타포 즉 스님의 별호는 연이었습니다. 범일의 출신에 대해서는 조당집에 비교적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김수로는 구림 즉 경주의 관족 즉 대대로 호관을 배출한 집안으로서 명주도독을 지냈으며 그의 어머니 문씨는 강릉 지역의 토착 호족 출신이었습니다. 즉 범일의 아버지는 명주도독 김수론의 아들이었고 어머니는 강릉 지역의 토착 호족의 딸이었습니다. 범일의 아버지에 대해서 특별히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자세히 알 수가 없지만 아마도 지방 세력으로 고착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범일은 824년 15세 때 출가해서 5년 동안 입산 수도를 했습니다. 그가 출가한 곳이 어디 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으나 이미 아마 강릉 부근의 사찰이었다고 보입니다. 당시 낙산사에는 범일이 의상의 문인이라는 설이 유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련은 삼국유사 세주에서 범일은 의상의 문인이라고 하나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련의 주장처럼 범일은 의상의 문인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범일은 810년에 태어났고 의상은 625년에 태어났습니다. 이러한 설이 유포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범일이 출가 후 한때 이곳 낙산사에 머물면서 의상계 화막을 수확한 바가 있고 후일 주지로 있었던 굴산문의 본사는 굴산사였지만 춘천의 건자암을 비롯해서 봉화의 태자사, 오대산의 월정사, 양양의 낙산사, 동해의 사마사 등에도 그 세력이 미치고 있었던 것에 기인합니다. 이에 낙산사에도 굴산문의 세력이 부식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범일 제자들에 의해 범일이 의상의 문인이라는 설이 유포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범일은 20살 때 경주에 이르러 구족계를 받고 즉 스님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받고 수도 생활에 전념하여 상당히 촉망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831년 신라 왕자 김의종을 따라 당나라에 가 제한대사를 만나게 됩니다. 범일이 어떻게 해야 성불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제한대사는 돈은 닦을 것이 아니요 단지 오염되지 않도록 하라. 부처라든지 보살이라든지 하는 소견을 가지지 말라. 평상시의 마음이 도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범일은 이 말에 크게 깨닫고 그를 6년 동안 섬겼습니다.
범일은 847년에 귀국해서 백달산에서 고요히 참선했는데 851년에 명주도독 김공의 요청으로 굴산사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범일은 굴산사에서 40년간 머물면서 선법을 전파했는데 그동안 경문왕, 헌강왕, 정강왕이 연이어 범일을 국사로 봉하고 사신을 보내 경주로 모시려고 했지만은 끝내 부름에 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들 왕이 범일을 부른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은 아마 명주 지역에서 정신적인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던 범일을 불러들여 이 지역의 세력을 회복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굴산문의 2대 조인 개청도 경예왕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경예왕이 개청의 명성이 해동에서 두텁다는 소문을 듣고 중사 최영을 보내 개청을 국사의 예로 표하며 경주로 초빙하였으나 그가 경예왕의 부름을 받고 경주에 갔는지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낭원대사 개청과 궁예와의 관계를 보면은 9세기 말의 강릉은 궁예의 수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강릉은 궁예가 세력을 구축하는 데 기반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때 상황에 대해서 삼국사기에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진성유왕 8년 10월에 궁예가 북원 즉 원주에서 하슬라 강릉으로 진입하니 그 무리가 600명에 달하여 자칭 장군이라고 했다. 그 다음에 건영 원년에 명주로 들어가니 즉 강릉으로 들어가니 군사가 3,500명이나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궁예가 명주에 들어오기 이전과 이후의 군사수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삼국사기 신라 본기에는 600명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궁예 열전에는 3,500명으로 각각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명주에 들어올 때의 군사가 600명이었으나 명주에 도착한 후 증원되어서 3,500명으로 불어났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궁예는 이 군사를 14개 부대로 나누고 각 대에는 사상이란 지휘관을 두어 250명의 군사를 지휘하도록 했습니다. 사상에는 궁예의 측근인 김대검, 모흔, 장귀평, 장일 등이 임명되었는데 14대 3,500명의 군사력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규모가 큰 것이었는데 이러한 군사력이 바로 궁예의 강력한 세력 기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궁예는 어떻게 명주를 쉽사리 차지할 수 있었을까? 궁예가 명주에서 대성공을 거두게 된 이면에는 먼저 명주호족 김순식과 김예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서 궁예가 명주에 들어올 때 군사가 600명이었으나 명주에 도착한 후에는 3,5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명주 세력의 휘하에는 적어도 2,900여 명의 군사가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태조가 신검을 토벌할 때 이승, 기이한 승이 갑사 3,0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꿈을 꾼 다음날 김순식이 왔다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는 왕건이 꿈에서 보았던 대로 김순식이 3,0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다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927년에 김순식의 아들 장명이 군사 600명을 거느리고 와서 태조의 수기를 맡고 있는데 이 600명의 군사가 김순식 휘하 군사의 일부임은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명주에는 적어도 3,000명 이상의 군사가 김순식 휘하에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명주호족은 강릉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 일대에서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다가 후삼국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에 앞서 김주호는 김경신과의 왕위계승전에서 패배한 후에 명주 지역으로 퇴거하였습니다. 비록 김주원이 국왕은 되지 못했으나 얼마 후에 명주군왕에 임명되어 명주 지역을 석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 가운데 김원창 부자는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 김주원의 후손들은 정치적으로 신라 왕실에 짙은 반감을 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신라 왕실적인 정서가 강한 명주 세력이 궁예와 연합할 수 있었던 배경은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궁예는 이 지역의 농민들로부터도 환영을 받았습니다. 궁예가 명주 땅에 입성하기 전까지
이곳에는 초구라고 불리던 농민 반란군이 휩쓸고 다녔습니다. 그때 굴산문의 중심 도량인 굴산사도 이들에게 여러 차례 습격을 당했습니다. 물론 명주 땅에서는 명주호족 김순식과 김예가 자리를 틀고 있었으나 이들은 자기 휘하의 주민들을 보호하는 데 급급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궁예는 이들과 달리 도적대를 말끔히 소탕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구세주처럼 등장한 궁예는 미륵불의 하생과 구원 그리고 이상색의 도래가 임박했음을 설파했습니다. 그러한 궁예의 말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고 허장성세로 비치지도 않았습니다. 궁예는 농민들의 고초를 곧바로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그의 말에는 그만큼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곳 농민들은 미륵을 가까이서 맞이할 수 있는 궁예의 대오에 다투어 서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궁예는 명주 땅에서 승려 계청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신라말 굴산문은 명주 일대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 중심 사원이었던 굴산사가 바로 명주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승려 출신이었던 궁예가 굴산문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계청을 통해서였습니다. 궁예는 명주 땅에서 또 한 명의 승려를 만나는데 그가 바로 명주호족 김순식의 아버지 허월이었습니다. 김순식은 계청이 주재하였던 지장선원의 단월이었습니다. 궁예가 명주에 들어왔을 무렵 허월은 굴산문 계청계의 승려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궁예가 명주 땅에서 성공적으로 민심을 수습하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러한 인연과 공로로 허월은 훗날 궁예가 왕국을 건설한 후에 궁궐 안의 사원인 내원에 거처하게 됩니다. 이 내원은 미륵보살이 상주하면서 설법한다는 도솔촌의 내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허월은 미륵부를 자처했던 궁예가 설법을 행하던 성전을 관장하는 요직의 핵심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궁예의 군사가 5배나 늘어난 것은 그가 명주 땅에서 호족과 농민, 승려로부터 지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궁예는 명주를 기반으로 하여 인제, 화천, 김하, 철원 등을 점령했고 얼마 후에는 송악의 왕건부자와 예성강 이북 지역인 폐서 일대 호족 세력의 귀부를 받아서 서쪽과 남쪽 방면으로 진출하여 공주에서 영주를 잇는 선에 이북 지역을 거의 차지하는 커다란 세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궁예는 901년에는 스스로 왕이라고 칭하고 후고구려를 건국합니다. 집권 초기의 궁예는 사졸들과 침식을 같이 하고 상벌을 공정하게 하는 등 바람직한 지도자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전제적이고 급진적인 면모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신라에 대한 극심한 적대의식으로 신라를 멸도라고 부르고 신라에서 항복해오는 자들을 모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지식인과 호족들이 서서히 그의 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궁예 휘하에서 동궁기실로 있던 박유는 궁예의 난정을 보고 산속으로 숨어버렸고 장주로 있던 최응은 궁예가 왕건에게 미륵관심법으로 모반의 누명을 씌울 때 왕건을 위기에서 구해줬습니다. 그리하여 궁예는 918년에 왕건에게 왕위를 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청과 왕건과의 관계를 보면은 궁예의 세력 기반을 물려받아 새 왕조의 창시자가 된 왕건은 국호를 고려라 하고 연호를 천수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나 왕건 앞에는 허다한 난관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왕건이 즉위한 5일째 되는 날에는 혁명 내부 세력 가운데 왕건의 왕위를 넘보고 왕권에 도전한 반혁명 사건이 발생했고 얼마 후에는 궁예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청주 지역의 호족들이 모반을 꾀하여 왕건에 저항했습니다. 더욱이 궁예가 장군으로 추대되어 처음으로 독자적인 세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군사적 지지 기반이 되었던 명주 지역의 호족들도 왕건에게 불복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건이 해야 할 일은 먼저 궁예 정권 하에서 궁예와 결합했던 호족들을 회유포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왕건은 여러 도의 호족에게 사절을 보내 후한 예물을 주며
말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겸양의 덕을 발휘하여 호족들을 포섭했습니다. 그러자 각지의 호족들이 해가 거듭될수록 고려에 많이 귀부해 왔습니다. 왕건은 귀부해 오는 호족에게 토지와 집을 하사하기도 하고 벼슬을 주고 그 통치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왕건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각 지역의 유력 호족의 딸 29명과 결혼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요한 호족들에게는 자신과 같은 왕시성을 하사하여 가족과 같은 대우를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편 결과 많은 호족들이 귀부해 왔습니다. 왕건은 명주호족 김순식을 귀부시키기 위해 집요한 노력을 했습니다. 김순식의 귀부는 3차례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1차는 태조 5년 7월에 왕건이 김순식의 아버지 허호를 명주에 보내어 타 이르니 김순식은 그의 맏아들 수원을 보내어 귀부했습니다. 이때 왕건은 수원에게 왕시성을 하사하고 토지와 집을 하사했습니다. 그러나 김순식의 이러한 귀부는 왕건에게 매우 소극적이고 불만스러운 일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왕건은 김순식 자신의 완전한 귀부를 위해 더욱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이에 김순식은 1차 귀부를 한 지 5년이 지난 태조 10년 8월에 다시 둘째 아들 장명과 군사 600인을 보내서 고려 궁궐을 수기하게 하였습니다. 왕건은 김순식의 아들 장명에게 염이라는 이름을 하사하고 원보를 수여하였으며 김순식의 소장 관경에게 왕시성을 하사하고 대성을 수여했습니다. 김순식 본인이 몸소 휘하 세력을 이끌고 왕건에게 완전히 귀부하는 것은 태조 11년에 와서입니다. 이때 왕건은 김순식에게 왕시성을 하사하고 대광을 수여했습니다. 대광은 크게 나라 일을 바로잡을 만한 위치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대광은 살아있는 인물에게 수여한 관계 중 최고위였습니다. 태조대에 대광을 수여한 예는 재경 세력 중에 몇몇이 있었으나 지방 세력 중에는 김순식이 최초였습니다. 왕건이 궁예 정권을 무너뜨리고 고려를 건국했을 때 왕건과 개천과의 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낭원대사 탑비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낭원대사 탑비를 통해서 탑비의 내용만으로는 개천과 왕건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김순식은 왕건이 고려를 건국한 뒤에도 오랫동안 독립세력을 유지하고 있다가 태조 11년에 귀부한 후 왕건과 결합하였는데 이때 개청도 왕건과 인연을 맺었을 것입니다. 이 무렵 왕건은 개청을 통해 명주 지역의 인심 수습을 위해 그를 내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청의 탑비는 그가 죽은 지 10년 뒤인 태조 23년에 세워졌습니다. 탑비가 이렇게 늦게 세워진 이유는 후백제와의 전쟁이 치열했던 시기인데다가 왕건과 중앙 관료들이 별달리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령 비문에 문도들이 표를 올려 여러 차례 대고를 두드리고 여러 사람들이 간절하게 조정의 아뢰니 임금에게까지 이르렀다라는 표현으로 보아 개청문화의 제자들이 여러 번 조정의 글을 올려 비를 세워달라고 요청해 태조 23년에야 비로소 탑비가 건립된 것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아마 왕순식이 왕건에게 귀부한 지 2년밖에 안 되는 시기에 개청이 사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음기에 왕실이라든가 중앙관료의 이름이 없는 대신 왕순식의 부장이었던 왕의 이름과 그 외에 잘 알려지지 않은 지방 세력만이 나타나는 것도 이에 기인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보현사 낭원대사 탑비를 통해서 본 보현사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개청과 명조족과의 관계를 보면은 보현사 낭원대사 탑비에는 개청의 출신에 대해서 속성은 김씨이며 진안의 계림 사람이다. 그의 선조는 동명의 관족으로 본국의 종지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동명을 명주 지역으로 보아 개청을 범일과 같은 김주원계에 속했던 견해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동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라, 나아가서 우리나라를 지칭하므로
개청을 김주원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의 조부가 중앙에서 관리를 지낸 것이라든지 개청 자신이 859년에 강주 즉 진주의 엄천사에서 구족계를 받고 수행하다 범위를 찾아 명주에 온 것으로 보아 개청과 그의 선대는 명주 지역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오히려 개청각에는 그의 아버지 때에 경주에서 강주로 퇴거하여 관리를 지낸 강주의 지방 세력으로 보입니다. 개청과 명주 호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탑비의 본문에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889년에 보밀이 세상을 떠났을 때 개청은 장례를 주관하고 탑비를 세워 사찰을 수호하고자 했으나 초구들이 횡행하자 알찬의 위계를 지닌 민규가 보현산사를 개청에게 희사하여 주지하기를 청했습니다. 개청은 민규 알찬의 적극적인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보현산사, 즉 지장선원에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알찬은 신라 골품제 하에서 17관등 가운데 육두품이 오를 수 있는 최고 관등인 6번째 등급이었습니다. 알찬을 아찬이라고도 합니다. 탑비의 민규가 당주의 모법제자로 표현된 것으로 볼 때 그는 명주의 지방 세력으로서 신라의 위계인 아찬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규의 관등과 성시로 보아 그는 김주원 일파와 연결되어 있었던 지방 출신으로 파악하기도 합니다. 단종 2년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강릉의 토성으로 김, 채, 박, 곽, 함, 왕씨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민씨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조선 초 이전까지 민씨는 강릉의 토착 세력으로 거주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씨는 영조 35년에 편찬된 여지도서의 신증조항에 여흥민씨가 강릉에 입향하여 거주하였음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민규의 원래 성은 김씨인데 이를 생략하고 그 이름만 비문에 기록하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현사를 굴산문의 핵심 도량으로 성장시킨 것은 개청이 김순식의 후원을 받으면서부터입니다. 김순식의 가계에 대해서는 고려사 왕순식 전에 허월, 순식, 수원, 장명의 3대가 나타날 뿐입니다. 김순식의 출신에 대해서는 김주원의 후손으로 보는 견해와 서로 다른 계통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김순식이 김주원의 후손이라고 기록한 사료는 두 종류뿐입니다. 하나는 1940년에 김태재가 편찬한 신라 옥첩이고 다른 하나는 광해군 연간에 편찬된 이명지 전지입니다. 전자는 경주 김씨 분파의 여러 족보를 참조하여 편찬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에는 김순식이 명주군왕 주원의 후손으로 뒤에 왕씨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후자는 평창군 고기를 인용하면서 김순식이 김주원의 후손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고려사에 보이는 김순식과 관련된 사료들을 종합한 것에 불과하다며 그 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명지에 인용된 평창군 고기에 김순식이 김주원의 후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김순식은 김주원의 직계 후손이거나 그와 관계가 깊은 호족 세력이었다고 짐작이 됩니다. 김예는 김주원의 7세손입니다. 보현사 낭원대사 탑비에는 명주호족 왕순식이 지당주 군주사 왕공순식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순식이 가지고 있던 지당주 군주사의 직함은 신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순식의 경우는 고려의 태조에게서 대강 관계와 함께 받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당주 군주사로 있던 순식을 왕공이라고 한 것을 보면 순식이 지당주 군주사의 직함을 받은 것은 왕시성을 하사받은 태조 11년에서 개청이 입적한 태조 13년 사이라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청과 인연을 맺을 때의 순식은 이미 고려에 귀부하여 왕시성과 군주사의 관직을 받았으므로 고려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보현사 낭원대사 탑비에서 보듯이 순식은 요자를 거느리고 개청이 머물고 있던
사찰을 찾아가 할애하자 인근의 주현 관속들이 줄지어 찾아와 모두 그를 떠받들었고 개청은 그 답례로 자신이 머물던 보현산사를 떠나 왕순식이 거주하던 군성에 머물면서 왕순식을 크게 격려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군성은 왕순식이 머물던 명주 관내의 치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청과 왕순식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호혜적인 관계였음을 짐작해 줍니다. 즉 왕순식은 개청의 든든한 후원자였고 개청은 왕순식의 권위를 사상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입니다. 개청이 신라 경혜왕으로부터 국사예로서 왕도로 초빙받았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고 왕순식의 군성에 머물면서 그를 보좌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에서 볼 때 당시 개청과 왕순식의 관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명주 호족의 낭원대사 탑비 조성을 볼 것 같으면 보현사 낭원대사 탑비의 음기에는 이 역사에 동원된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원주승, 전좌승, 도유나, 사승 등 사원 운영의 주체인 사직승려와 명주 지역의 도령, 집사 낭중, 원회, 색집사 등의 지방 세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현사 낭원대사 탑비는 개청 사후에 태조 왕건의 명에 의해 건립되었는데 본 역사의 책임자는 당주 도령으로 좌승의 관계를 갖고 있었던 왕예이고 그 아래에 기록된 집사 낭중 2명, 원회 1명, 색집사 2명은 그에 예속된 명주의 호족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려의 후삼국 통일 후에는 왕순식을 대신해서 왕예가 계속해서 개청의 지장선언을 후원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예는 김주원의 7세 손이기는 하지만은 왕건의 비부가 되고 통일 이후 중앙에서 내사령을 역임하는 등 고려 왕실과 아주 밀착된 인물이었습니다. 보현사 낭원대사 탑비에는 왕예가 명주의 군사적 실력자인 당주 대령으로 좌승의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비는 태조 23년 7월에 건립되었으므로 1, 2천 전투가 있었던 태조 19년보다 4년 후의 일입니다. 태조 19년 9월에 대상이었던 왕예가 태조 23년 7월에 좌승으로 나오므로 그 사이에 그는 대상에서 좌승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아마 1, 2천 전투에 대한 전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보현사 낭원대사 탑비에는 왕순식이 지당주 군주사 왕공순식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당주는 명주를 가리키므로 왕순식의 본래 직함은 지명주 군주사가 될 것입니다. 지명주 군주사 왕순식과 당주도령 왕예가 보현사 낭원대사 탑비에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은 탑비의 본문과 음기의 내용이 같은 시기에 쓰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청이 입적한 때가 태조 13년이므로 탑비 본문의 왕순식이 지니고 있던 지명주 군주사의 직책은 고려에 귀부한 태조 11년에서 태조 13년 사이에 대강 관계와 함께 받았을 것이 분명하고 왕예가 당주 도령이었던 시점은 탑비가 건립된 태조 23년이기 때문에 10년, 10여 년이라는 기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10년 사이에 군주사에서 도령으로 관직명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명주의 지배권이 태조 19년에서 23년 사이에 왕순식에서 왕예로 교체된 것이 아닐까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추론이 가능한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입니다. 하나는 왕순식이 개청의 강력한 후원 세력이었는데도 음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태조 19년 이후 왕순식에 대한 기록이 전혀 보이지 않는 반면에 왕예는 개국공신이 되어 중앙의 내사령을 역임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딸이 왕건의 제14비 대명주원 부인이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은 태조 19년에서 23년 사이에 왕순식의 지위가 변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후삼국 통일 이후 명주의 유력한 호족 세력으로 왕순식을 대신해서 왕예가 새롭게 대두되었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후삼국 시대 호족의 존재 양태는 9년과 같은 일정한 영역 내에 복수의 호족 집단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들 호족 집단들이 연합하여 중층적인 지배 질서를 이루고 있던 호족 연합적 지배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명주에는 복수의 호족 집단이 활동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출신이나 세력 규모 또한 정치적 성향 등이 각각 달랐습니다. 이들 명주의 여러 호족들이 함께 참여하여 명주를 공동으로 지배해 갔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왕순식은 지명주 군주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라 말 9년을 지배하던 수장급 호족들은 대개 성주 혹은 장군을 지칭하였습니다. 왕순식 또한 처음에는 명주 장군이었습니다. 고려에 귀부한 후 고려에서 군주사의 직함을 받은 왕순식의 실질적인 지위는 명주를 총괄 지배하는 수장급 호족이었을 것입니다. 군주사인 왕순식 휘하에 행정조직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행정조직에는 당주 도령, 집사 낭중, 원해, 색집사와 같은 직책이 있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주의 호족 세력은 시기에 따라 변화되어 갔습니다. 즉 후삼국기 약 40년 동안은 왕순식에 의해 주도되었으나 후삼국 통일 이후에는 왕예와 왕경이 고려 왕실의 지원을 받으면서 지배 세력으로 등장했습니다. 그 후 명주 호족은 고려 성종 2년에 향리 직제가 개편되면서 중앙의 통치 체제에 편입되어 이족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명주의 호장층을 차지하면서 여전히 지방사회에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미탁의 좌목을 통해서 본 보현사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미탁에는 조선시대 강릉 보현사의 사찰계입니다. 미탁에는 원래 미타 존불도라고 했는데 이는 강릉 지역 불교의 향도 조직으로 신라 말 고려 초에 결성되었다고 합니다. 향도는 7세기 신라 시대의 불교라는 공통의 신앙을 배경으로 수행이나 불사 등을 목적으로 조직된 결사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결성 초기에 향도는 신앙을 함께하는 이들이 모여 예불이나 연불 등을 실천하는 신앙 공동체의 성격이 강했으나 점차 불상이나 불탑, 매향, 사원의 건축 등의 기금과 노동력을 제공하는 불교 후원 조직으로 성격이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향도 결성에는 사찰의 승려뿐만 아니라 귀족층도 포괄되어 있었는데 이는 불사의 후원을 통해 공덕을 실천하려고 했던 향도의 특성상 유력자 계층과 승려의 연대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12세기에 이르러서 향도의 활동에 대한 세간의 인식이 이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향도의 구성원이 승려와 속인이 결합된 이른바 승속연합이라는 점에서는 변화가 없으나 만불향도라고 호칭하고 사찰에서 시장 및 유의판을 열어 불사의 기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그 활동 내용에서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세기에 이르면 부녀자들이 좀비 노소를 가리지 않고 향도를 결성하여 제를 올리고 등불을 켜는 일들이 있어 이를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특히 운신의 폭이 상대적으로 부자연스러웠을 부녀자들끼리 향도를 결성했다는 점에서 향도가 신앙 결사체라기보다는 신앙을 매개로 한 사적인 모임 정도로 성격이 변해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시대의 목은 이색의 문집인 목은 시집에 등장하는 향도의 모습은 수행결사라기보다는 친목결사의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원을 운영해 가려면 상당한 재원이 필요했습니다. 승려들의 생활비, 건물의 수선비, 불사 법회의 경비, 사회구제 사업비 등의 경제적 기반을 갖추어야 승려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가 있었고 건물의 유지가 가능하였으며 종교 행사와 사회활동을 지속해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원의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때는 고려 시기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사원은 대규모의 농지를 경영하면서 경작 농민을 지배했고 상업활동이라든가 식리활동에 적극 참여했고 수준 높은 수공업 기술을 보유했습니다.
또한 국내 상업은 물론이고 국제 교역에도 나섰습니다. 그러나 조선 왕조는 개창과 더불어 주사 성리학이 지배 이념으로 내세워지면서 건국 초부터 억불 정책을 단행했습니다. 그리하여 태종, 세종대에는 지배층을 중심으로 사원 경제의 핵심인 사원전과 사원의 노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국가의 수조지에 대한 개혁과 노비 정리는 사원의 퇴락, 망패를 촉진하였을 것입니다. 사원의 망패하는 어느 시기, 어느 지역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원의 건물은 목조 건물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풍상을 겪으면서 노후화되어 갔습니다. 즉 자연적인 전각이나 시설이 일거에 파괴되지 않고 점진적으로 상당한 시를 경유하면서 파괴되어 갔습니다. 자연적인 퇴락보다 천재지변이나 화재, 외침에 의한 파괴는 훨씬 심각했습니다. 외침이 있을 경우 사원이 피해를 입는다면 전소되는 수가 많았습니다. 재화의 약탈이 있고 방화가 이어짐으로써 사원이 철저히 파괴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건물이 자연적으로 퇴락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퇴락의 경우는 사원의 시설이 일부 파괴되었지만 사원으로서의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하였습니다. 퇴락의 정도는 매우 다양했으며 그 퇴락의 대상이 되는 사원 내의 시설도 여러 가지였습니다. 사원 내의 여러 시설 가운데 무엇보다도 심각한 퇴락은 건물에서 나타났습니다. 건물이 퇴락하면 불상을 모시기가 어려웠고 승려들이 생활하기가 곤란했습니다. 이렇게 파손된 시설을 그대로 두면 사원은 완전히 파괴되고 나아가 망패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망패에 이르기 전에 중수, 중창의 과정을 거치는 수가 많았습니다. 중수는 기본적으로 사원이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중창은 사원이 일정 기간 기능을 하지 못하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중창은 사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여러 시설이 마련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건물을 조성하고 불상과 불구, 집기를 갖추며 단청을 실시하고 대장경을 봉헌하는 데에는 어마어마한 경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이 절실했습니다. 망패의 대상이 된 사원은 후자였습니다. 망패 사원의 경우 중창이 없다면 영구의 폐사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선 초기에 왕실과 관련된 사원들을 중심으로 불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세종 말년부터 문종직위 전후에는 진관사의 수륙사를 비롯해서 무려 10여 개소에 달하는 왕실 관련 사원이 중창되었고 세조대에 때도 많은 사찰이 중창되었습니다. 당시 사원 중창에 소요되는 자재와 경비는 대부분 공납청부에 의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세종 31년에 진관사를 중창할 때 국가에서 진관사 간사승인 각돈에게 방납 자금을 빌려준 것 등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진관사의 수륙사 중창 때 간사승에게 준 공납청부의 허용은 하나의 선례가 되었고 그것은 연이어 행해진 불사의 중창에 이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납청부에 참여한 승려는 국가나 왕실과 깊은 관련이 있는 특정기관이라든가 사원 소속이었고 상업활동 등은 일부 사원이라든가 승려에 한정된 것이었습니다. 강릉 보현사의 경우는 태종대의 242사와 세종대의 36사에 지정되지 않았고 국가의 원찰로도 지정된 사원이 아니어서 사원을 유지하는 데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현사는 그 사세가 조선시대에도 계속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조선 왕조는 억불 숭유 정책을 썼지만은 이전 시대부터 오랫동안 이어져 오던 불교와 관련된 유습이나 불교에 대한 신앙의 의지는 지배층 내부에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조선 건국 이후 17세기까지는 지배층의 우호적인 분위기와 임진왜란, 병자호란의 극복에 기여한 승군의 공로로 사원의 중건에 국가의 지원이 가능했지만은
18세기 이후부터는 불교에 대한 지배층의 인식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이런 변화를 가져온 결정적인 계기는 조선 성리학 보급을 들 수가 있습니다. 17세기에 들어 주자가래가 일반 백성에게까지 보급되면서 사림들의 배불의식은 더욱더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다른 분파조차 이단시하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조선 성리학의 입장에서 불교는 이단 그 자체였습니다. 지배층의 불교에 대한 입장 변화는 단순히 불교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수탈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중한 부역과 관원의 수탈은 사찰의 존폐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원의 중창 중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사원의 경우는 왕실의 원당 또는 기도 도량으로 지정되어 왕실의 하사금과 공명첩을 발행하여 재원을 마련하거나 혹은 세력 있는 가문의 원찰이 되어 재정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군소사원은 불교계가 겪던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모연문, 즉 승려가 시주에게 돈이나 물건을 절에 기부하여 좋은 인연을 맺도록 하는 글을 작성하여 돌아다니면 어렵게 시주를 구하거나 혹은 사찰의 승려와 신도가 함께 사찰계를 조직하여 보사, 즉 사찰 지원 활동을 전개해 나갔던 것입니다. 보현사의 미타계의 명칭만으로 보면 아미타불을 신봉하여 청정불국토의 극락에 태어나기를 기원하는 조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칙에서 보듯이 미타계는 시주와 사찰 중수 그리고 계원 간의 부조를 목적으로 한 보사 조직이었습니다. 이는 조선 후기에 제작된 아미타불의 복장공에서 발견된 발원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발원문에는 불상의 제작 시기와 시주 물품 및 시주자의 명단이 적혀 있습니다. 불상은 강희 30년 신미 5월 24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숙종 17년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발원문의 첫머리에 불상 이운 대시주라는 내용으로 보아 다른 장소에서 불상이 제작되어 보현사로 옮겨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주한 내용과 물품을 보면 불상 이운, 공양, 복장지, 공양, 황금, 복장, 후초, 등촉, 배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주자는 비구, 해념, 명순, 잠익가, 사망한 김기승을 비롯하여 김기립 부부 등 21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미타계는 사찰계 전개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의 향도 조직으로 남한여 초에 결성되었던 미타 존불도는 조선 초에 이르러 사족들에 의해서 불교가 좌도로 규정되면서 한동안 단절되었다가 숙종 7년에 이르러 미타계로 다시 결성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타계의 좌목은 미타계의 변천과 계원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좌목에는 숙종 7년부터 헌종 13년까지 몇 시기에 걸친 서문과 계원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미타계 좌목입니다. 미타계가 결성된 강희 20년, 즉 숙종 7년의 기록에는 서문만이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숙종 21년 4월의 기록에는 공사원 1000만이 작성한 계원 750명의 명단이 있는데 뒷부분의 서체가 앞부분과 다른 것으로 보아 이는 후대에 추가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숙종 45년 7월의 기록에는 전순장 최동림과 안일호장, 최익동이 작성한 서문 및 계원 89명의 명단이 있고 순조 19년의 기록에는 계원 26명의 명단만 있습니다. 순조 28년의 기록에는 계원 30명과 계의 소임자인 공원, 유사, 승유사 등이 있습니다. 헌종 13년의 기록에는 계원 42명의 명단과 계의 소임자가 있습니다. 강희 20년, 즉 숙종 7년과 숙종 45년의 기록에는 서문만이 남아있고 나머지는 계원의 명단만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미타계의 계칙은 8가지로
8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원각자는 쌀과 콩으로 계물을 수합하여 승사에 보관한다. 연중 2회에서 4회 승사에서 지폐를 갖고 승사에 저장해 두었던 곡식으로 먼저 수많은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고 죽은 이의 영혼을 부르는 영가를 위한 제원을 보시하는 데 사용한다. 계원의 생년을 기록한 명한과 어느 해에 죽었다고 기록한 영가책을 비치한다. 4번째, 계수 1인과 공원, 유사, 승유사 각 1인을 첨원으로 선임한다. 5째, 계의 소임자는 계답과 계물, 계안을 관리하고 사찰의 중수를 주관한다. 6번째, 계원의 유고시에 유사와 승유사는 사찰에서 제의 설행을 주관한다. 7번째, 계 모임 시에 난잡하게 하여 예를 잃은 자는 중한벌을 내리고 정도가 심한 자는 매를 쳐서 출계한다. 8번째, 계 모임에 연락 없이 빠지는 자는 벌로 이전을 내고 3번 불참한 자는 출계한다. 이상의 계칙은 영구히 준행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통해 미타계의 목적과 구체적인 활동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계의 목적은 보현사의 공부를 유지하고 사찰을 중시하는 등의 보사 활동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망자를 위한 제의 설행도 중요한 활동이었습니다. 계원은 쌀과 콩으로 계물을 납부하였는데 이를 관리하는 계수와 공원유사, 승유사가 일명씩 있었습니다. 계수는 계의 운영을 대표하는 자이고 공원유사는 계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수와 공원유사는 계원이 맡았고 승유사는 사찰의 승려가 맡았습니다. 이들이 계답과 계물, 계안을 관리하고 사찰의 중수를 주관하였습니다. 계원은 연 2회에서 4회의 계 모임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데 계 모임을 난잡하게 하여 예를 잃은 자는 중한 벌을 내렸고 정도가 심한 자는 매를 쳐서 퇴출시켰습니다. 계 모임에 연락 없이 빠지는 자는 벌로 이전을 징수했고 3번 불참한 자는 퇴출시켰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규칙이 있었기에 미타계가 오랜 기간에 걸쳐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계원의 가입은 매우 개방적이어서 승속, 남녀, 반상의 차별 없이 동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숙종 21년의 좌목에 등재된 750명의 계원 가운데 성 없이 이름만 기록된 사람과 이름으로 봐서 김시질만, 자질금, 가마기, 피벌음산, 최다물살이, 개똥 등 하층민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상당수에 달한 것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호장의 진무처인 부사에서 발견된 구첩에는 당시의 계원으로부터 수집된 계물을 보현사에 보관하였으며 1년에 4차례 공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숙종 7년에 미타계가 다시 중수되면서 새로이 마련된 계물 또한 그 전통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타계에서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지정미, 지정조입니다. 미타계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고국곤자의 12복 8속 20마지기, 보현칭자의 12복 20마지기, 별고곤 가답의 2복 7속 10마지기, 횡산상자의 7복 7속 1섬지기, 석회상자의 10복 5속 20마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정미는 고곡곤자에서 2석, 보현칭자에서 2석, 별고곤 가담에서 1석을 각각 받았고 지정조는 횡산상자에서 3석, 석회상자에서 4석을 각각 받았습니다. 이를 모두 합산하면 토지는 46복 9속 70마지기였고 지정미는 5석이고 지정조는 7석이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찰계의 전개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미타계는 기록상 숙종 7년부터의 계원 명단이 전하지만은 그 이전에 존재하였던 미타 존불도라고 하는 결사를 계승한 것이므로 그 연호는 이보다 훨씬 앞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타 존불도는 조선 초에 이르러 불교가 좌도로 규정되면서 단절되었다가 숙종 7년에 이르러
향리층이 주도적으로 미타계를 중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중수한 미타계는 적어도 명주 호족의 맥을 잇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할여초에 존재하였던 미타 존불도는 명주 호족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으나 조선 후기에 결성되었던 미타계는 명주 호족의 후손인 향리가 주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미타계는 서문에서 공불과 사찰, 중서 등의 보사활동을 표방하여 18세기 사찰계의 다양한 전개에 한 전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계칙에서 제시한 참여의 개방성, 계물의 수합, 계모임의 활동, 계원의 책무 등은 조선 후기 사찰계 활동의 기본 골격을 형성했습니다. 강릉 보현사가 천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승려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신도들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